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비드 공매 강의, 오늘은 창과 방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임동석 교수님하고 박철호 교수님이 또 좀 재밌고 또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우리가 온비드 공매에서 특히 뭐 압류재산 공매 또는 뭐 신탁재산 공매에서 꼭 알아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투자자 관점이 아닌 혹시 이제 본인이 어떤 임대인의 관점 또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되는 법률이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내용을 오늘은 좀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가지고 곧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창과 방패, 창과 방패. 오늘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 분석. 자, 먼저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설춘환 캠퍼스 대표를 하고 있고요. 1학기 때는 통상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2학기에는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비드 공매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또 자주 많이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목차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에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과 관련돼서 소멸주의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인수주의가 또 뭔가, 그런 사례들을 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항력. 대항력은 뭐고 왜 알아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선 변제권. 어떻게 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냐? 왜 우선 변제권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소액 임차인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에서 또 이런 내용을 또 왜 알아야만 하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없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개념, 뭘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중요하다. 반면에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면 사실은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거의 덤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상가는 전입신고 대신에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또 대항력은 뭘까? 이런 것들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제대로 좀 알아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워밍업. 우리가 이제 그 공매 투자자가 어려워하는 분석 단계. 실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매 투자를 할 때 통상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좀 어렵다 뭐가? 처음에는 여러분 권리 분석이 어렵습니다. 권리 분석이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또는 뭐 토지를 또는 상가를 낙찰받을 때 과연 내가 떠안을 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압류재산 공매였을 때 또는 뭐 신탁재산 공매였을 때 또는 뭐 국유재산, 수탁재산 공매였을 때 약간씩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제 포커싱은 기본적으로 압류재산 공매에서 권리 분석 또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또 압류재산 공매에서의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어떤 공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재밌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권리 분석이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워하는 게 명도죠, 명도.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랬을 때 이제 점유자가 있었을 때 점유자가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배당을 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 또는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있었을 때는 원만한 어떤 명도 협상, 일정한 이사기간 또 이사비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명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나중에 인도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가치 분석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럴 때일수록 과연 지금 저 아파트는, 또 그다음에 저 빌딩은, 저 상가는, 저 오피스텔은, 저 토지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가치 분석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세 가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에 나온 공매 물건을 가지고 임장을 자주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 강동구 임장을 했는데, 강동구에 나와 있는 4층짜리 빌딩 한 77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인분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가봤는데, 지금 뭐 1층, 2층, 3층, 4층 공실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대로변의 코너라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현장 답사, 즉 임장을 자주 많이 가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압류 공매 진행 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류 공매가 있죠. 압류성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납했을 때 매각을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인이건 상가의 임차인이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분 요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임차인들이 공매가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일정한 기간까지, 즉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이제 배분 요구를 하라고 뭐 이를테면 공지가 가거나 또 통지가 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배분 요구를 안 하면 차후에 배분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못 받은 보증금은 이를테면 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임대인이 어때요? 재산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진짜 그냥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순위 임차인 만큼은 요것을 선택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뒤에서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에서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임차인의 개념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를테면 아파트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를테면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점유와 전입신고 또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통상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런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해도 되고, 사실 이런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안 해도 낙찰자가 떠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퍼센테이지는 글쎄요 한 1, 2% 될까요? 그죠? 네. 그러면 전부 다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내가 임차를 해서 들어갈 때 이미 일정 부분의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게 있었다. 네. 그런 후순위 임차인들은 반드시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다른데, 많은 분들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래서 1층 101호, 2층 201호, 이런 다세대 주택이 있는 거죠. 빌라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A고, 이를테면 101호는 201호는 이를테면 소유자가 B입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C가, 여기를 D가 임차한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뭐 보증금,
뭐 3억 원에 임대차 기간 오늘로부터 2년 통상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임차인 D가 그냥 본인이 이사해서 점유 그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네, 요런 임차인,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세권 아니고요. 요런 사람은 임차인 또는 이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 임차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이 아닙니다. 전세지만 전세권 아니고 통상 우리가 전세 산다. 예, 임차인, 임차권. 통상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임차인 C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임대인 B한테 나는 여기다가 뭐 이를테면 전입신고 안 할 거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빌라의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꼭 해줘라. 비용은 내가 낼게. 통상 여러분 전세권 등기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통상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임대인 B가 동의를 해줘야만 또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임차인 C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C가 어쨌거나 B한테 부탁을 해서 B가 그래 전세권 등기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C가 등기부에다가 등기소 가서 요렇게 요게 여러분 전세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세권과 임차권은 다르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전세권 설정 우리가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할 땐 등기부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전세권 설정 접수일자가 중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를테면 전세권자가 있고 이 사람이 1억 4,500에 전세금으로 지금 현재 뭐 점유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했어야 한다. 반면에 여러분 임차권 어떻습니까? 주택이라면 점유 전입신고를 가지고 대항력,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고요. 상가라면 점유와 전입신고,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 대항력, 그 다음에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일자 플러스 환산보증금 이내라고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통상 임차권 이렇게 이해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제 권리분석. 네, 그래서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주의, 인수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사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여러분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등기부상의 하자들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많은데 저 임차인들은 또 등기부상의 저 근저당권은 저 가압류는 저 가처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바로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박철호 교수님이 강의했던 신탁공매에서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탁공매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하자, 기존의 임차인을 다 승계합니다. 그러나 압류재산 공매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 포함해서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온비드 공매를 배우면서 권리 분석을 좀 이해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이 6가지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고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그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공매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것이 바로 소멸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이를테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는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 그것은 낙찰자가 떠안는다. 인수주의. 또 하나 이를테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먼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낙찰자가 인수한다. 인수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에서 이를테면 매각기일 일주일부터 볼 수 있는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공매재산 명세서 후단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수할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또 어찌 보면 떠안아야 될 가처분 또는 떠안아야 될 가등기가 있다. 이런 커멘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할 때 공매재산 명세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압류재산 공매에서만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는 것이고요. 압류재산 공매가 이를테면 압류재산 공매가 아닌 다른 공매에서는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과 관련돼서 먼저 이제 우리가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소멸주의는 여러분 모든 공매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에서만 소멸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소멸주의 개념이 뭐냐? 낙찰자가 낙찰 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일반 매매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인, 제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아파트를 제가 만약에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여러분 제가 5억 원의 돈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일반 매매에서는 반드시 제가 돈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서류를 줘서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반면에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시겠죠?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면, 즉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상의하자들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압류재산 공매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분석에서 이제 소멸주의 관련돼서 매매와 공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10억 원 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런데 3월 6일 날 임차인이 보증금 5억 원에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월 6일 날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3월 7일 0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우선 면제권도 3월 7일 0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나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에는 2월 7일 근저당권 4억 원, 5월 8일 근저당권 5억 원, 8월 2일 가압류 5억 원, 9월 4일 가압류 4억 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10억 원 하는 아파트인데 지금 등기부의 하자 18억이죠? 거기다가 임차인 5억. 그러면 토탈 23억 원에 이를테면 하자가 있는 거예요. 10억짜리인데. 그럼 여러분 이런 아파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공짜니까 얼른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매매로 한다. 10월 6일 날 매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10월 6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는 요 4개의 등기부의 하자, 근저당권 4억, 근저당권 5억, 가압류 5억, 가압류 4억을 모두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10월 6일 전에 3월 7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 임차인도 제가 승계해야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도 임대차 기간도.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여러분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죠? 자, 그런데 공매는 가능할까? 자, 공매는 가능할까? 네, 공매는 가능합니다. 자,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재된 것.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여러분 뭡니까? 바로 2월 7일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예요. 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는 다 소멸합니다. 그냥 법률상 소멸해요, 여러분. 예,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는 순간 다 소멸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가 2월 7일 근저당권인데 여기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아까 언제 생긴다? 3월 7일 0시에 생긴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여러분 대항력이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후순위 임차인. 예,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온비드 공매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8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떠안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비드 공매에서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특별하게 떠안을 게 없다면 시세 감안해서 싸게 낙찰 받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기억을 해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소기준 권리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고 돈을 냈을 때 등기부상에 어떤 건 떠안고 어떤 건 떠안지 않고 임차인 중에 누구는 떠안고 누구는 떠안지 않고의 기준을 정해주는 권리가 여러분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 인수와 소멸을 나누는 기준 권리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저기 보면 여러분 제가 근저당권을 가장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통상 한 80% 이상이 근저당권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아파트 살 때부터 돈이 좀 없으니까 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한 3, 4억 대출 받고 1순위 근저당권. 그 이후에 뭐 본인이 살거나 또는 그 이후에 조금 한 뭐 3, 4억의 임차인을 들이거나 또는 그 이후에 뭐 가압류가 되거나 뭐 경매가 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는 꼭 한번 암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요거 여러분 한 번만 암기해 두시면 압류재산 공매 또 나머지 다른 무엇인가를 할 때 이런 말소 기준 권리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권리 분석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공매로 입찰을 할 건데 그러면은 뭘 많이 하죠? 통상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하자가 있는가 등기부를 떼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건축물 대장도 떼보고 뭐 토지 대장도 떼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체크할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캠코가 알려주는 그 부동산에 대한 상품 설명서하고도 거의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에서 권리 분석의 핵심이 바로 공매재산 명세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기일 7일 이내가 남았을 때만 열람할 수 있다. 어디에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가입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매재산 명세서는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에서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에서 여러 공매가 있습니다만 압류재산 공매를 제외한 나머지 비압류재산의 권리 분석은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그죠?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읽어봐야만 한다. 그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의 소멸주의 사례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 대우 아파트가 이를테면 압류재산 공매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처분 방식과 자산 구분이 있는데 매각이죠. 압류재산 매각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감정평가 금액이 5억 9,100. 전용이 한 18 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4평형의 아파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유찰이 2번 됐고요. 유찰이 2번 됐고요. 여기 보니까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구로세무서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국세를 안 냈나 보다. 통상 뭐 양도세, 뭐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이를테면 온비드 공매로 입찰을 할 때 특히 압류상 공매였을 때 저게 어떻게 등기가 됐고 또 저게 어떻게 또 체납을 했고 이런 히스토리에 전혀 여러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현장에 가서 저 아파트 물건 분석, 지역 분석해서 물건 분석, 지역 분석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를테면 감정가가 5억 9,100인데 정말 시세는 한 6억 원 정도 지금 현재 하더라. 그렇다면 나는 한 5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싸게 입찰해서 낙찰받는다면 괜찮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예전에 누가 살았다가 또 왜 소유권을 넘겼고 왜 또 체납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소유자가 국세를 안 내서 온비드 공매가 나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번 유찰돼서 이번 최저가가 4억 7,280만 원. 4억 7,280만 원. 현재 시세가 한 6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그죠? 네. 자, 또 하나 여기 파란색으로 입찰 버튼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상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것을 현재 캡처를 떴을 때 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 어떤 사이에 제가 이것을 캡처를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캡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입찰 버튼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비드 공매에서 물건을 볼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입찰 버튼이 생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물건은 지금 입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 페이지의 이제 밑에 페이지 여러분, 자, 그 중에서 입찰 정보를 한번 보는 거니까 거기에 이렇게 녹색 버튼으로 공매 재산 명세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5억 9,100 유찰돼서 5억 3,100 유찰돼서 이번에 4억 7,280만 원에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압류재산 공매는 공매재산 명세서가 중요하다. 그런 점을 좀 잘 이해하면서 요거를 한 번만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한 번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뭐 경매 입찰한 사람 입장인 거니까 물론 이제 배분 요구의 종기일자 있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은 공매 보증금 이제 부동산에 표시가 있고요. 자, 공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납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황 조사를 다녀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입세대주가 유모 씨예요. 유모 씨, 유모 씨가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날짜가 있어요. 전입신고 날짜. 이 전입신고 날짜보다 이를테면 근저당권이 느리죠. 그래서 이거 유모 씨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3번에 점유관계 현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등기부를 떼봐도 알 수 있죠. 자, 본건은 체납자가 자가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모 씨는 소유자 겸 통상 체납자인 거예요.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입찰해서 낙찰 받았을 때 떠안을 임차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 다 소멸하니까 내가 이거 낙찰 받고 추가로 떠안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
그죠? 예, 지역 분석이 뭐냐면 여러분 교통이 어떠냐, 교육 여건이 어떠냐, 인프라 편의시설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분석, 그죠? 이 아파트의 단지의 규모, 그죠? 브랜드, 그 다음에 보존 연도 얼마나 됐을까, 몇 층이고, 그죠? 예, 뭐 보안 상태, 주차장은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확인해 봐서 만약에 이제 아까 5억 9,100 감정 평가인데 이번에 아까 4억 7천 얼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시세가 6억이 넘어간다면 이번 최저가라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이건 누가 봐도 6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번에 싼 것이고요. 아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감정평가는 5억 9,100인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세가 한 5억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최저가도 그렇게 해서 매력적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발품을 팔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 번만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권리분석 소멸주의 관련돼서 위에 이제 아까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뭐 교부총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청 이런 부분들은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 재산에 대해서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뭐가 있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곳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특별히 없다는 것이고 기타 유의사항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아무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분석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여기에 뭔가가 기재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권리 분석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수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수주의. 자, 인수주의는 우리가 이제 압류재산 공매에서 낙찰자가 낙찰 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해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비압류재산 공매에서도 이를테면 뭐 신탁재산 공매에서도 인수주의가 원칙이죠. 내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이 하자 다 떠안는다. 임차인 떠안는다. 신탁공매는. 근데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낙찰 받고 나서 돈 내면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한다. 선순위는 떠안을 수 있다. 지금 선순위 말소되지 않고 인수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제 저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리분석 인수주의 사례 간단히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자, 요거는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의 DMC 두산 위부더 퍼스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직접 다녀온 아파트입니다. 향동동은 좀 아쉬운 것이 현재로서는 역세권, 지하철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역에서 내려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뭐 향동 지구도 살기에는 되게 편리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하철역이 없다. 이것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매각, 압류재산, 역시 전용이 59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4평형 아파트, 감정가 6억 500. 근데 여러분 유찰이 7번이나 됐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1억 8,150만 원. 야, 이거 현장에 가보면 뭐 호가는 7억 원을 넘어가는데 이를테면 1억 8,150이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인데 감정가가 뭐 이를테면 10억 원인데 이번 최저가가 9억 원, 8억 원. 이 정도면 뭐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한 5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통상은 물건상의 하자가 있나? 또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일반 매매를 할 때도 항상 의심한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뭔가를 체크해야 된다. 역시 온비동매도 마찬가지죠. 압류재산 공매임에도 불구하고 6억짜리가 1억 8,100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너무 싸다고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시겠죠? 6억짜리가 1억 8,15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가 하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리분석 접근하고 입찰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권리분석이 중요하니까 공매재산 명세서를 봐야 되겠다. 공매재산 명세서. 그래서 여기 이제 녹색 버튼 클릭하는 거죠. 자, 클릭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다 아까 설명 좀 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김모 씨가 있습니다. 예, 김모 씨가 있고요. 이 사람의 전입신고 날짜가 2022년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등기된 날짜 중에 제일 빠른 게 2022년 4월 14일입니다. 요 날짜보다 여러분 전입신고가 빠릅니다. 그런데 앞서 본 압류재산 공매산 명세서에는 그 아까 유모 씨가 있었잖아요. 그 유모 씨는 체납자가 자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유자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실제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차인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유찰됐다라고 하는 전제를 보면 이 사람은 실제 임차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권리신고나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그게 6억짜리인데 1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내가 한 2억에 낙찰받으면 4억 싸게 낙찰받는 거야.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지금 김모 씨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현재 4억 원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른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근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임차 보증금이 4억 원이라고 치면 이번에 내가 6억짜리인데 1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싸게 받는다고 2억의 낙찰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옆에 얘기한 아까 김모 씨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금액 2억 원에다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4억 원을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억 원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등기부상의 하자는 다 소멸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그 캠코가 깔끔하게 요거는 뭐 문제 없고 요거는 문제 없는데 기타 유의사항에 요런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건은 주민등록 등재 사실에 의한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매수인에게 즉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임차 보증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사전 조사 후에 입찰하기 바람. 그러니까 이 김모 씨에 대한 임대차 관계, 보증금 정확히 확인하고 모른다면 결론적으로 아쉽지만 입찰을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 김모 씨라고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살고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이번에 싸게 낙찰받는다고 해서 2억의 낙찰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6억 원을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8억 원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자의 이를테면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입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예, 이런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나온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또 잘 해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과 임차권 등기명령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누구를 보호하냐? 뭐 당연히 저나 우리 여러분 자연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들은 이제 전입신고하고요. 또 외국인들도 전입신고랑 비슷하게 국내 거소신고 또는 거소 이전 신고, 일명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역시 또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요.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게 이제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런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역시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어쨌거나 보호대상은 자연인, 우리 개인, 외국인, 법인 보호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는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하면, 자, 여러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임대차 기간과 임차 보증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 있는 임차인이 뭐 보증금 5억에 점유 5월 1일, 전입신고 5월 1일 하고 있다. 그럼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이를테면 11월 9일 날 매수해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이를테면 A라는 임차인이 있다. 저 A라는 임차인은 제가 저 아파트의 매도인하고 저 임차인을 어떻게 해? 굳이 정하지 않아도 저는 이 저 A 임차인을 승계해야 됩니다. 기간도,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도 다 떠안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걸 산다라고 했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승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에서만큼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옆에서 자, 제가 11월 9일 날 낙찰을 받고 돈을 냈어요. 압류재산 공매에서 제가 잔금을 납부했다. 자,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는 것과 이 아파트의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데 가령 그 말소기준 권리가 4월 9일 근저당권이라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4월 9일 근저당권이야. 그럼 여러분,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느리죠. 예, 그러면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저 임차인 승계하지 않고 명도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에서는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에서 낙찰자한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거기다가 하나 더,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도 빨라야만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간단하게 그러나 또 재미있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맨날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여러분, 점유와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0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함께 암기를 해봅니다. 자, 점유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점유를 언제 했냐? 4월 6일. 전입신고는 4월 6일. 그러면 대항력은 4월 7일 0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유와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법적으로는 다음날이 되어 있는데 다음날의 개념은 그럼 애매하다. 우리 대법원 판례, 대판이 다음날 0시. 자, 3월 7일, 3월 8일. 늦은 날 다음날 0시. 3월 9일 0시에 대항력. 6월 5일, 6월 8일. 6월 9일 0시.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암기 꼭 해줍니다. 요 대항력을 알아야만 나중에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 이 대항력을 알아야만 또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대항력 관련돼서 요것도 하나 좀 간단히 알아둡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요건인데요. 점유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점유. 우리가 점유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점유. 점유는 내가 좀 무조건 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를테면 TV 냉장고라 좀 갖다 놔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제가 임차인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 맺고 제가 잔금을 다 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통상 뭐 주죠? 열쇠나 키 번호를 주죠? 그래서 통상 제가 키를 받는 순간 이제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은 저만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지 않아도, 짐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점유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전입신고입니다. 자, 전입신고는 우리가 통상 도로명 주소로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대로 신고하면 되는 건데,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도로명 플러스 건물의 번호까지 신고하면 되고요. 아파트, 빌라, 집합건물은 도로명 플러스 건물 번호 플러스 동 플러스 호수까지 제대로 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임차인들이라고 한다면 전입신고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표제부대로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았는지 체크.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선순위 임차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압류자산 공매에서 권리 분석의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선순위는 뭐냐? 선순위 임차인은 뭐냐?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 뭡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자, 그런 임차인이 있다면 배분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의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은 낙찰자가 둘 다 인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배분 요구를 했다. 그럼 통상 배분을 다 받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특별히 떠안을 것도 없고 명도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배분 요구를 했는데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은 떠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은 떠안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의 의미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우선 면제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선 면제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우선 면제권이 언제 발생할까?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단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그럼 우선 면제권이 생겨요? 안 생기죠. 예, 반드시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슨 말일까? 뒤에 설명합니다. 특히 우선 면제권은 배당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면제권이 빨라야만 낙찰 대금에서 웬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권이 느리면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날 수도 있고 등등등,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날짜로 항상 우리가 날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걸 잘 따라와 주길 기대합니다. 자,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길까?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생긴다. 우리가 낮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 0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 12시, 0시가 아니다. 통상 여러분 우리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상 낮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단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못했어요. 전입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대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대항력이 안 생기죠. 왜? 전입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면제권이 생기려면 전제로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씩 여러분. 자, 2월 4일 날 받았어. 그럼 2월 4일 날 낮에 생긴다. 3월 7일 날 받았어. 3월 7일 날 낮에 생긴다. 3월 7일 날 받았어. 3월 7일 날 낮에 생긴다. 원칙적인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그 그림을 보세요. 자, 점유와 전입신고 2월 4일이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 3월 5일, 3월 6일. 3월 6일 다음날 0시. 3월 8일, 3월 9일 다음날 0시. 그래서 대항력이 이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2월 4일 날 낮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럼 원래 이때 우선 면제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선 면제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 근데 대항력이 이때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2월 5일 날 0시. 그러면 우선 면제권도 확정일자를 받는 날 안 생기다가 대항력이 생길 때 같이 우선 면제권도 생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그러면 나중에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이 생길 때 우선 면제권도 같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좀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3월 7일 날 낮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원래 그러면 이때 낮에 우선 면제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사람 이미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죠. 3월 7일 날 0시에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 면제권은 3월 7일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이미 대항력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오늘 11월 7일 날 제가 오늘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예, 지금 받았어. 그럼 언제 생겨 우선 면제권은 11월 7일 오늘 낮에 생긴다.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3월 7일 날 낮에 우선 면제권 생겨야 되는데 대항력이 안 생기죠? 왜? 대항력은 3월 7일 날 0시에 생긴대. 그러면 우선 면제권도 언제 생긴다? 3월 10일 날 0시에 우선 면제권도 생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정리. 여러분, 임차인이 선순위야 후순위야? 선순위야 후순위야를 따질 때는 말소기준 권리, 이를테면 말소기준 권리가 가령 3월 5일 근저당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소기준 권리랑 대항력을 따져요. 얘보다 빠른 애 선순위 임차인, 얘보다 느린 애 후순위 임차인, 얘보다 느린 애 후순위 임차인.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후순위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만 조심해야 돼.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보증금 얼마지? 임대차 기간 언제까지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으니까 문제가 없구나.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난 떠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지금 3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법원에서 돈을 나눠줄 때는 대항력 순서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우선 면제권 순서대로 돈을 나눠줘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얘부터 줘. 제일 빠르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얘를 줘.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니까 얘를 주는 거예요. 배당 순서는 우선 면제권.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것들을 꼭 한번 해봐야만 한다. 저랑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날짜로 이해를 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로써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개인 레슨 하듯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대항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이 0시, 2월 6, 3월 5, 3.6 0시, 3월 6일 0시, 1월 3, 2월 7일, 2월 8일 0시. 여러분,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뒤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 그냥 수습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자, 1월 5일, 3월 3일, 3월 4일 0시, 2월 9일, 3월 2일, 3월 3일 0시, 2월 9일, 3월 4일, 3월 5일 0시, 3월 6일, 4월 7일, 4월 8일 0시. 여러분 대항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날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요거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우선 면제권이 언제 생기냐. 자, 원래는 이걸 받은 날 언제 생긴다? 낮에 생겨야 돼요. 근데 대항력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원래 3월 4일 날 낮에 생겨야 되는데 이때 대항력이 없네? 대항력이 생길 때 3월 6일 0시에 우선 면제권도 이때 생긴다. 5월 7일 날 낮에 이미 대항력이 있네. 자, 5월 7일 날 낮에. 자, 2월 3일 날 대항력이 없네. 대항력이 생길 때. 자, 4월 6일 날 낮에 이미 대항력이 있네. 4월 6일 날 낮에. 2월 1일 날 대항력이 없네. 자, 대항력이 생길 때. 4월 8일 날 낮. 이미 대항력이 있네. 4월 8일 날 낮. 오케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냐 후순위 임차인이냐는 이를테면 말소기준 권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3월 2일 근저당권이다. 3월 2일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다. 대항력 따지는 거예요. 후순위네, 선순위 조심해야 돼. 후순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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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네. 얘만 조심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들 돈을 나눠줘야 돼요. 배분을 해줘야 돼. 배분. 자, 배분은 이 순서대로. 자, 누구부터 해줘요? 얘를 먼저 해줘. 얘를 1번. 자, 남는 게 있으면 누구 해줘? 2번.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누굴 줘? 세 번째. 그 다음 누구 줘? 네 번째. 그 다음 누굴 줘? 다섯 번째.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남으면 여섯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눠주는 배당 순서, 배분 순서는 우선 면제권. 여러분 요것을 잊지 않길 기대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임대차 보호법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녹화본으로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을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는 소액 임차인이 중요한데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소액 임차인은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 관련돼서 자 소액 임차인은 뭐냐? 개념 요건, 임차 보증금 중 일부를 담보 물건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매 공고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자기의 보증금 중에 일정한 금액을 최우선해서 배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가령 서울의 이제 소액 임차인, 서울의 소액 임차인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2023년도 2월 1일부터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 살고 있다면 나는 소액 임차인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지금 현재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중에 순서는 늦지만 소액 임차인으로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담보 물건 설정일 기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1억 2천만 원일 때 우선 변제권은 느리지만 소액 임차인으로 5,500만 원까지는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 분석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주택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후에 전출을 해도 또 이사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은 통상 이렇게 등기되어 있죠. 주택 임차권. 그래서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원래는 요때 생겨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항력은 2020년 5월 30일 0시 우선 변제권은 역시 5월 30일 0시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제도예요. 그대로 유지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이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대항력권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다음에 가족 모두 전출한 다음에 재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재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에 다만 가족 일부를 남겨놓고 전출했다가 재전입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가족 일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은 옛날부터 있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혹시 이제 소유자가 아파트를 팔면서 소유자가 전입신고 후에 매도하면서 새로운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팔고 임대차 맺고 제가 임차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념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환산 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증금 이하여야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환산 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다,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먼저 해야 되니까 200만 원 곱하기 100, 2억 플러스 보증금 1억, 3억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자, 기본적으로 환산 보증금 서울은 9억 원 이하.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하입니다. 이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울은 9억 원 이하라는 말은 뭘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보증금 5억 원에 월세가 500이에요. 자, 보증금 5억 원에 월세가 400만 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환산 보증금이 얼마예요? 10억 원이죠? 500만 원 곱하기 100, 5억 더하기 5억, 10억. 이런 사람은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원칙적으로. 반면에 5억에 400, 9억이죠? 9억 이하니까 이 사람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원칙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부산은 6억 9천만 원이야. 근데 부산이라면 둘 다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서울은 9억 원 이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9억 원 이하 5억 플러스 400만 원짜리 보증금 5억에 월세 400. 그러면 환산보증 9억 원 이하니까 이런 사람은 점유, 사업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변제권도 다 생깁니다. 반면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사람은 이제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그래도 대항력은 있게 해주겠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대항력, 아까 주택과 똑같아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임대차 기간하고 임차 보증금을 다 떠안아라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일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이 앞선 자, 선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보증금하고 기간을 다 떠안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도 점유와 사업자 등록, 대항력 다음날 0시죠. 그래서 여러분 5월 6일, 5월 6일, 5월 7일 0시, 5월 7일, 5월 8일 둘 중에 늦은 날 5월 9일 0시, 5월 5일, 5월 8일, 5월 9일 0시. 예,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메커니즘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주택도 마찬가지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배분 요구 안 하면 떠안는다. 배분 요구하면 보증금 다 받으면 돈 다 받고 명도 문제없이, 못 받은 보증금은 떠안는다. 임대차 기간은 떠안지 않는다. 배분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선변제권. 역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단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랬죠. 근데 상가는 거기에다가 and 하나 더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온다면 우선변제권은 배당에서 중요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하나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이게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 자, 서울은 아까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때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9억 원 이하일 때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보시면 4억에 300, 7억이죠? 4억에 400, 8억이죠? 5억에 800, 13억 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만 환산보증금 넘어가고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X.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만 점유와 사업자 다음날 0시 2월 10일 0시에 생긴다. 그죠? 자, 이 사람은 언제 생깁니까? 자, 이 사람은 대항력이 3.60, 3월 6일 0시죠? 확정일자 3월 6일 날 낮에 받았으니까 3월 6일 날 낮에. 자, 3월 4일, 3월 4일, 3월 4일이니까 대항력 3월 5일 0시, 우선변제권도 3월 5일 0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요. 예, 최단 기간. 주택은 여러분 2년이죠. 근데 지금은 2+2. 근데 이것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2+2가 완벽하진 않죠. 왜 완벽하지 않죠? 만약에 내가 2년 살다가 2년 더 사고 싶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제 내가 들어갈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 아들이 들어갈 거야. 우리 엄마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2+2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가는 1년이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임 연체, 임대차 해지와 관련돼서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길래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주택은 차임을 2기액 연체 시, 상가는 차임을 3기액 연체 시. 한번 예를 들게 주택이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근데 임차인이 월세를 50만 원만 내. 50, 50, 50, 50, 50 이렇게 내고 있었다. 그럼 원래 임대인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주택이라면 차임 2기 아니고 2기액. 2기가 아니고 1기, 2기 아니고 2기액. 1기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 2기액은 곱하기 2, 200만 원. 그래서 4월 달이 지나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라면 3기액. 이해할 수 있겠죠?
2기, 3기가 아니고 2기액, 3기액 그런 개념도 하나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걸 이제 토탈해서 배분 연습을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고급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고 또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배분 연습. 자, 먼저 여러분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죠? 낙찰되면 다 소멸한다. 그래서 내가 낙찰 받고 돈 내면 떠안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배분할 금액이 4억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는 사실상 전부 다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은 등기에 먼저 기재된 순서대로 우선 매도권이 있다. 그래서 2억 먼저 받고 나머지 2억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다만 이 채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에서는 없어지지만 여전히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간단히 요거 여러분 나중에 힘드시면 다시 한번 녹화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요. 자, 여러분 배당할 금액이 4억 원, 배당할 금액이 4억 원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예요.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해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다. 다만 가압류는 여러분 채권이에요. 채권은 동순이에요. 우선 배제권이 없어요. 근데 금액 대비 동순인데 금액이 다 똑같아. 그래서 1, 1, 1, 1 이렇게 배당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죠. 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자, 배분할 금액이 4억 원이에요. 근데 금액 대비 안분인데 배당할 금액 4억 곱하기 가압류가 2억 나누기 총 채권액 16. 8분의 1이니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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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천 이렇게 배당이 된다.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안분 배당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점도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해요. 문제 없는 거죠. 자, 배분할 금액이 4억 원이에요. 근저당권이 물건 4억. 제로. 이렇게 해서 배당은 끝. 아시겠죠? 예, 가압류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구나. 다만 여전히 가압류 채권은 살아있어서 채무자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배당할 금액이 4억 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자, 우리가 근저당권은 물건, 가압류는 채권. 네. 자, 그래서 근저당권 물건이니까 얘가 4억 받고 제로. 아니죠.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러면 가압류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가압류가 앞에 있고 근저당권이 뒤에 있다면 안분배당 2억 2억씩 배당해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개 남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배분할 금액 4억 원. 배분할 금액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앞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아까 여기 설명했죠?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배당할 금액 4억 원인데 가압류가 맨 위에 있으니까 4억 곱하기 가압류 2억 나누기 8억 1억 3억 남았죠? 근저당권은 물건이니까 2억 1억 남았죠? 가압류가 물건보다 앞에 있으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 네.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 배당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배분 연습 7. 네. 여기 보시면은 배분할 금액이 4억 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선순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가 없죠? 그럼 배당은 없어요. 근데 선순위니까 낙찰자가 4억 원에다가 추가로 2억 원 떠안아서 6억 원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배당은 2억, 그 다음에 2억 못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길 기대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일 때 소멸주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그 다음에 공매재산 명세서 중요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공매는 공고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 중요하죠. 점유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거기에다가 상가는 환산보증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고요. 또 온비드 사이트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물건도 검색하시고 공매재산 명세서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